어르신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그냥 좀 보려고. 여성 점원은 노인을 매장 안쪽으로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그의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점장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은 옷걸이에 걸린 정장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노인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보자라고. 이 노인은 왜 백화점을 찾았을까요? 왜 여성 점원을 유심히 관찰하는 걸까요? 여성 점원의 선택은 어떤 미래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 마천루 꼭대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도석, 나이 70, 국내 최대 유통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창업주의자 명예회장입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평생 감정보다 숫자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의 집무실은 서울 어느 곳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 풍경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일제히 켜지고 그 모든 것이 마치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도석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꺼운 서류 더미, 까만 펜, 그리고 침묵. 그것이 한도석의 저녁이었습니다. 비서도 물러난 시간이었고 전화도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감정 없이, 흔들림 없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한지훈이었습니다. 38살. 그룹 전략기획 본부장. 아버지가 숫자로 세상을 읽는다면 아들은 사람으로 세상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둘은 닮은 듯 달랐고 다른 듯 닮았습니다. 그날의 지훈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사람 특유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한도석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반응을 계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데? 서은별 씨입니다. 만난 지 2년 됐습니다. 한도석이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은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디 집 딸인지, 어떤 집안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름.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업이 뭔데? 백화점 남성복 매장 판매사원입니다. 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냉소가 입가에 스쳤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협상 자리에서 단련된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전달하는 얼굴. 백화점 판매직이 며느리라고? 아버지 그룹 소속 백화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도석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뒷모습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등 뒤에 아들이 서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권위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고 당당했지만 외로움이 배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 판단이 지금 이 회사를 만든 거야. 그 판단이 너를 만든 거고. 잠시의 침묵이 지난 뒤 아들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판단이 아버지를 만든 건지 아버지를 가둔 건지는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공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도석이 굳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무실엔 다시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석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야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유리창에 가볍게 짚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밤이었는데 무언가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서, 아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 낡은 구두를 신고 시장 골목을 걷던 청년, 옆에는 낡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힘든 날에도, 배가 고픈 날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그 시절 도석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은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이야기했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세요? 예상대로지 뭐. 근데 내 맘은 변하지 않을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은별아, 넌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통화가 끝난 뒤 지훈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높은 집무실에서는 도석이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방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란 무엇인가? 그 오래된 질문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답을 모른 채로. 한도석은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 숫자가 아니라 눈. 임원들이 아무리 완벽한 보고서를 가져와도 그는 반드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40년간 그가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도석은 그룹 내 백화점 조직도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한성백화점, 그 안에 4층 남성복 브랜드 매장,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유통제국의 한층 안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말한 그 여자가. 그는 조직도 위 해당 매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4층 남성복 매장.
오늘 오후 일정 다 비워. 혹시 감사 나가시는 건지요? 아니, 다른 거야. 비서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도석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도 묻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석은 드레스룸 안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급 수트들이 줄지어 걸린 곳을 지나쳐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양복 한 벌, 먼지가 쌓인 오래된 구두 한 켤레, 빛이 바랜 셔츠, 젊은 시절부터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도석 스스로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양복 소매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오래된 천의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졌습니다. 무언가 먼 곳에서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석이 천천히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명함도 그 어떤 직함도 없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노인 한 명, 이름도 자리도 가격표도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의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솔직한 조건. 차에 오른 도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가 흘러갔습니다. 백화점 건물이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옳다면 이 시험은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 본 것이고 자신이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도석은 이 질문이 사실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마음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꺼낸 적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8살의 도석.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던 날. 그는 그 눈물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굴었습니다. 강해 보이려 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돈을 가졌을 때 그는 이미 따뜻해지는 법을 잊어버린 뒤였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대가였는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치른 벌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백화점 앞에 멈췄습니다. 도석이 혼자 내렸습니다.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낡은 양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자신이 만든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벽, 번쩍이는 브랜드 간판, 회전문 앞을 오가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 수없이 지나쳤지만 이 각도에서 이 복장으로 올려다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곳인데 이상하게 낯설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4층을 향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석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함께
무언가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익숙하고 기대라고 부르기엔 너무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오후 유통 대기업 창업주 한도석 회장은 자신의 백화점 안에서 그저 이름 없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4층 남성복 구역. 오후 2시에 매장은 조용했습니다. 평일 낮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진열대 위 정장들을 비추고 있었고 은은한 향이 매장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고급스럽고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매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은별, 33살, 보육원 출신으로 학벌도 배경도 든든한 연줄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좋아했고 옷을 좋아했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일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적은 언제나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매장을 다시 찾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직원은 항상 은별이었습니다. 점장 김태욱이 카운터 앞에서 이달 실적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45살. 이 백화점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매장은 숫자로 읽히는 공간이었고 직원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이번 달 실적 보면 은별 씨 또 꼴찌야. 어떻게 된 거야? 지난주에 한 어르신 오셔서 2시간 같이 계셨는데 구매는 안 하셨어요. 그분이 편하게 느끼셨으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편하게 느낀 게 월급이 되냐? 이거 서비스업이야. 봉사단체야? 은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진열대로 걸어가 셔츠 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노인이 내려왔습니다. 짙은 회색의 낡은 양복, 앞코가 다른 오래된 구두, 어딘가 머뭇거리는 걸음걸이. 그는 매장 입구 앞에 서서 진열된 정장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안으로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한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 2명이 그를 봤습니다.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재고를 정리하거나 다른 손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정장을 보는 눈이 따로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이미 그 사람의 가격을 말해준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점장 태욱이 그를 흘끗 봤습니다. 훑어보는 눈이었습니다. 잠깐의 계산이 지난 뒤 그는 은별에게 눈짓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사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응대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은별이 진열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그냥 좀 보려고. 그럼 편하게 보세요. 뭔가 여쭤보고 싶으신 게 생기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은별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세 걸음쯤 물러서서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도석은 그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붙어서 가격을 설명하거나 신제품을 꺼내드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 직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러나 분명히 신경 쓰고 있다는 듯이 도석이 진열대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장 한 벌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소재를 확인하는 손이었습니다. 오래 옷을 다뤄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을 가로질러 여기까지 왔고 변장이라는 낯선 행위가 주는 긴장도 있었습니다. 앉을 수 있나요? 좀 피곤해서. 은별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장 안쪽 응접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도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별이 다가와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서서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는 도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도석의 마음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특별히 찾고 계신 게 있으세요? 행사나 모임이라도? 오래된 정장이 있는데 좀 낡았어. 수선을 해야 하나 새로 사야 하나 모르겠어서.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수선을 원한다는 말은 곧 지금 당장 아무것도 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직원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도석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였습니다. 어떤 정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재나 색상이요. 짙은 회색이고 모직이야. 꽤 됐어. 어르신 키가 어떻게 되세요? 허리 사이즈는 혹시 아세요? 은별은 새 정장을 꺼내는 대신 수선 가능성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석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련한 영업이라면 일단 한 벌을 꺼내 입어보게 하고 거울 앞에 서게 하고 새 옷의 느낌을 먼저 알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직 정장이면 소재만 좋으면 수선 충분히 됩니다. 어깨 선이 맞으면 특히요. 허리 들이고 밑단 줄이는 건 금방 돼요. 수선집 소개해 드릴까요? 여기서 그렇게 말해도 돼? 새 걸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은별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걸 사시는 것보다 있는 걸 잘 쓰시는 게 더 좋죠. 비싸게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하게, 어울리게 입는 게 중요하니까요. 비싸게 입는 게 아니라 편하게, 어울리게. 그 말이 도석의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낯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화려한 백화점 안에서, 이 비싼 정장들로 가득 찬 매장 안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별이 작은 메모지를 꺼내 수선집 정보와 소재 확인 방법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프린트가 아닌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도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은별이 가방을 들어 건네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양복 안감 쪽 라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재 비율이 적혀 있거든요. 울 70% 이상이면 수선 값어치 충분히 해요. 도석이 문 쪽을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두 글자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를 꺼내기까지 도석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이 직원에게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적이 또 날아갔다는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석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은별은 이미 다시 진열대로 돌아가 정장 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 의사가 없는 손님에게 저렇게 한다. 도석은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시험의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를 향해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조금 낯선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석은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도석은 다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험관의 눈이었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 그러나 사흘을 지나온 지금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더 까다롭게, 더 귀찮게.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의 방식이었습니다. 백화점 4층. 오전 10시. 주말이 지난 월요일 오전이라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은별이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정리를 하다가 에스컬레이터 쪽을 봤습니다. 낡은 양복의 노인. 사흘 전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네요. 그 수선집 말고 그냥 새 걸 하나 볼까 해서. 은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도석이 정장 몇 벌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처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색이야? 회색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파란색 아니야? 빛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자연광에서 봐드릴까요? 은별이 당황하지 않고 정장을 들고 자연광이 드는 창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석이 뒤를 따랐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보니 분명히 회색이었습니다. 도석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은별은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도석은 이번에는 소재 불만을 냈습니다. 그 다음엔 디자인이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단추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을 꺼내도 흠을 찾았습니다. 실제로는 흠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소재가 세탁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집에서 하시면 소재가 상할 수 있어요. 가까운 클리닝집에 한 계절 한 번 정도면 돼요.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그러면 어디다 맡겨야 해? 동네 클리닝집이면 어디든 돼요. 소재 이름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클리닝집을 어떻게 찾아? 같은 종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애돌아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한번 대답한 것을 다시 묻고 또 다른 방식으로 묻고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슬슬 표정이 굳어졌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별은 3번을 물어도 처음과 같은 온도로 대답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집에서 하시면 소재가 상할 수 있어요.
가까운 클리닝 집에 한 계절 한 번 정도면 돼요. 세 번째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복잡해? 내가 노인인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해? 은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클리닝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 동네 클리닝 집 있으세요? 있긴 한데. 이 소재 이름이랑 드라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은별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소재 이름을 적고 클리닝 맡길 때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주의할 점도 한 줄 덧붙였습니다. 팔지도 않은 옷의 관리법을 메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석은 그 메모지를 받아들면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점장 태욱이 걸어왔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띤 채로였습니다. 이 노인이 사흘 전에도 왔고 오늘 또 왔다는 것을,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불편한 점 있으셨나요?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은별에게 낮게 눈짓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내가 여기 할게. 다른 고객 봐. 괜찮아요. 제가 모시던 분이에요. 은별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굳어졌지만 은별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도석이 그 짧은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직원은 밀려나지 않는다. 왜인가? 태욱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도석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한참을 이 정장 저 정장 살피다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매장엔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 태욱이 뒤에서 긴장했습니다. 은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2층 끝에 다른 브랜드 매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어르신 원하시는 스타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태욱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매장 실적이 날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점장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은별은 도석을 옆 매장까지 직접 안내했습니다. 거기서도 한참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정장도 살펴보고 저 정장도 만져보고 결국 그날도 도석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도석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매장 실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안내한다. 욕을 먹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파는 것인가? 옷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그날 저녁 은별은 직원 휴게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로커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후회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나이 든 남성 손님들을 볼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외로워 보이는 어르신 앞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실적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도석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양복을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2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짜는 도중에 그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 매장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석은 다시 낡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시험관의 마음으로 왔고 두 번째엔 더 까다로운 시험관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 시험에서 돈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도석이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확실한 인간 판별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돈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이 매장에서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은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4층. 오후에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매장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별이 입구 쪽을 봤습니다. 낡은 양복의 노인. 이제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오늘은 제대로 하나 살 생각이야. 돈은 걱정 안 해도 돼.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방문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은별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달려드는 기색도 갑자기 더 공손해지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마침 카운터 옆에 있던 점장 태욱이었습니다. 돈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귀에 꽂히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 노인을 은별에게 떠넘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희 이번 시즌 프리미엄 컬렉션이 막 입고됐는데요. 태욱이 도석의 팔꿈치 쪽으로 손을 뻗으며 VIP 코너 방향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은별이 뒤에 남겨졌습니다. 도석은 태욱을 따라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저 직원한테 다시 봐달라고 해도 되겠나? 태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남아 있었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 고객님, 제가 직접. 저 직원.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태욱이 물러났습니다. 은별이 앞에 섰습니다. 도석이 서 있는 앞에서 은별은 그의 몸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판매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재단사의 눈에 가까웠습니다. 어깨에 선을 봤습니다. 허리에 굴곡을 봤습니다. 서 있는 자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깨가 좀 좁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허리 쪽이 지금 조금 굽으셨는데 이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어깨에 패딩이 많이 들어간 딱딱한 정장은 오히려 어색해 보여요. 어깨 선이 부드럽고 허리 라인이 살짝 넉넉한 쪽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태욱이 아까 꺼내놓은 350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입 원단 정장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별이 그것을 한번 보더니 도석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정장은 어르신한테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서 태욱이 굳어지는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350만 원짜리 정장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매장에서, 이 상황에서 350짜리가 안 어울린다고?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닐 수 있어요. 어르신 체형과 생활에 맞는 옷이 좋은 옷이에요. 잠깐만요. 은별이 매장 반대편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42만 원짜리 정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수입 원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이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42만 원이에요.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어르신 체형에 훨씬 잘 맞을 거예요. 한번 입어 보실래요? 피팅룸 안에서 도석은 그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봤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어깨 선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허리 쪽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린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비싸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어르신, 훨씬 잘 어울리세요. 어깨 선이 자연스럽고 허리 쪽도 너무 딱 잡히지 않아서 편해 보여요. 도석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것을 눌렀습니다. 평생 감정을 누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 정장 이번 주말에 세일 들어가요. 지금 사시는 것보다 2만 원 더 저렴해져요. 그걸 말해줘도 돼? 어르신이 손해보시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손해보시는 게 더 이상하다고. 도석은 그 말을 들으며 피팅룸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약간 돌렸습니다.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줄여주겠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것을 더 가져가려 했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그는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매장의 이 직원은 달랐습니다. 그날 도석은 정장을 사지 않았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매장에 다시 올 이유가 생긴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으로 도석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대로 도석은 주말에 다시 왔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으로 매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은별이 그를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과하게 반기지도 아른 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가운 사람을 반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셨네요. 그 40만 원짜리. 그게 있나? 네, 여기 있어요. 어르신 사이즈로 한 벌 뽑아뒀어요. 미리 뽑아뒀다고 했습니다. 도석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았고 온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뒀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도석에게는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구매한 뒤였습니다. 은별이 쇼핑백에 정장을 넣으면서 안에 종이 한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게 뭐야? 정장 관리 방법이에요. 어르신, 클리닝 맡기는 거 복잡하다고 하셔서요. 보관 방법이랑 단추 다는 법, 넥타이 매는 법 적어뒀어요.
도석이 쇼핑백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프린트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넥타이 매는 순서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뒀고 단추를 다는 방법, 옷걸이 걸어두는 방향, 클리닝 맡길 때 해야 하는 말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 들여 쓴 글씨였습니다. 도석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직접 쓴 글씨, 직접 그린 그림, 이 메모지를 만드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었습니다. 실적이 되지 않는 일에, 돌아오는 것이 없는 수고에 이 직원은 시간을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은별이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단추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장 단추가 예비용이 없거든요. 나중에 빠지면 낭패라서 제가 따로 구해뒀어요. 예비 단추를 따로 구해뒀다고 했습니다. 판매한 상품에 들어있지도 않은 것을 직원이 직접 구해서 따로 챙겨뒀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석은 그 봉투를 받아들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도석이 물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은별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이 매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도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랑 닮은 분이야? 모르는 분이에요. 얼굴도 모르고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보육원. 아버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 직원은 아버지 나이의 손님들에게 저렇게 대한다. 도석의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끼던 것과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잠가두었던 어딘가의 자물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석은 재빨리 쇼핑백을 챙겼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잘 쓸게요. 그것이 그 자리에서 도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잘 쓸게요. 4글자. 그러나 그 4글자 안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석 자신도 그 순간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석은 서재에 앉아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넥타이 매는 그림, 단추 다는 방법, 클리닝 맡기는 법,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도석의 눈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서재 벽에는 상패와 표창이 가득했습니다. 유통대상, 경영인상, 명예훈장,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도석의 눈은 그 어느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쓴 작은 메모지 한 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그것이 그날 밤 도석이 오래도록 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성공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직원이
왜 저렇게 따뜻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이 왜 이렇게 차가운 것인지, 사람의 가치는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도석은 그날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도석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있었지만 취소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닫아두었던 서랍 앞에서 이른 아침에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석이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 빛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흐릿해진 글씨, 수십 년이 된 편지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받은 날 서랍에 넣었고 그 후로 열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열지 않았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그는 바빴다고 답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8살의 도석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있던 작은 방, 낮은 천장과 얇은 벽. 두 사람이 앉기엔 좁았지만 두 사람이 있기엔 따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석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나 서울 올라가야 할 것 같아. 기회가 생겼어. 잘 됐다. 그럼 나도 따라가면 되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얼굴로. 그 웃음을 보면서 도석은 더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는 나 혼자가 더 나을 것 같아. 당분간 그녀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분간, 응,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식어가는 밥, 식어가는 찌개, 식어가는 공기. 도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데리러 올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날 밤 마음속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석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일은 더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것은 그 시절의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었고 그 시절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는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도석이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70살의 손이 수십 년 된 편지 앞에서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읽었습니다. 잘 지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길게 쓴 원망도 설명도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요. 도석은 그 4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오후 도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백화점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비둘기 몇 마리가 발밑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위안이 됐습니다. 은별이라는 아이,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이의 손님들에게 저렇게 따뜻합니다. 도석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 돈이 없어서 차갑게 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진심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따뜻해지는 것이 나약해지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한도석 회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 벤치에서 비둘기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평생을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평생을 그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했는데, 내가 틀렸구나. 얼마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응,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괜찮아. 그냥, 은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지훈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직접, 내 눈으로. 그게 내 방식이잖아. 통화를 마친 뒤 도석은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오늘처럼 낮고 조용한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도석이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은별에게서 산 그 정장을 입었습니다. 40만 원짜리. 어깨 선이 자연스럽고 허리가 편한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그는 잠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위엄도 없었고 낡은 양복의 초라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매장 문을 들어서자 은별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그 정장 입고 오셨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당신 말대로 했더니 편하네요. 도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은별이 자리를 권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별 씨,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어떤 것이든요. 이 일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3년이요. 전에 다른 백화점에서 2년 더요. 힘들지 않아요? 점장한테 저렇게 치이면서. 은별이 잠깐 웃었습니다. 씁쓸함도 있었지만 진짜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냥 어르신 같은 분 오시면 괜찮아요. 나 같은 분?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외로워 보이셨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도석이 천천히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워 보였다고. 그것을 이 직원은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아니, 누군가 알아채더라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 직원은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도석이 오래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별 씨, 한지훈 씨 알죠? 은별이 굳었습니다. 도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네, 나 그 사람 아버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요. 도망가지 말고. 시험하신 거예요. 저를. 그랬어요. 결과는요. 도석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찬사인지 미안함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 은별은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감추어온 사람의 목소리에서도 진심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태욱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카운터에서 실적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석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됐습니다. 그룹사내 뉴스레터에서 본 얼굴, 회사 연수원 로비에 걸린 액자 속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굳었습니다. 안 팔아도 될 것 같은 손님한테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태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그리고 이 직원이 타 브랜드 매장으로 안내하려 할 때 왜 막으려 했죠? 태욱이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인사팀에 연락해서 이 매장 담당 교체 검토 요청을 해놓을 거요. 그리고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은별 씨는 다음 주부터 본사 교육팀 소속으로 이동할 거요. 인재개발 부서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후배들을 가르쳐야 해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도석이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데도 필요한 거요.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요. 며칠 후 도석은 아들 지훈을 불렀습니다. 백화점 아래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많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별 씨를 만났다. 알아요. 내가 틀렸다. 지훈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기다린 것이 얼마나 됐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기쁘다는 감정보다 먼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석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가격으로 보는 게 내 방식이었어.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건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사람을 보면 나를 봐야 하니까.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약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함이 지금까지 본 아버지의 어떤 모습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결혼해라. 잘해.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그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뭘? 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말 이제 하는 거지. 은별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본사 이동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매장을 떠나기 전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3년간 손이 닿았던 옷걸이들이었습니다. 익숙한 조명, 익숙한 향,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올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싼 게 아니라 맞는 게 좋은 거라고.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 도석은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잘 지내요. 단 4글자. 그는 그 4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원망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건넨 가장 너그러운 인사였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격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옷도 사람도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울리느냐가 진짜 가치입니다. 한도석은 그것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